할머니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사람을 죽였나요? 친정엄마, 살인자인가요? 맞아. 엄마가 그녀를 죽였어. 하지만 넌 이해해야 해. 난 널 붙잡기 위해 모든 걸 했어. 날 좀 잡아줄래? 내 인생을 피와 거짓으로 건설함으로써 각자의 삶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고 영원히 과거로 남을 줄 아는 비밀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드러났고 고통, 찢김, 그리고 뒤늦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이야기는 서울의 한복판 고택에서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나는 젊은 시절을 부유한 주인인 윤아란 여사의 보호 아래 일하며 보냈다. 그녀는 내가 엄마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다. 오래된 편지들, 퇴색한 사진들, 그리고 제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저를 숨겨진 진실의 소용돌이로 이끌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고아 소녀로부터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직면했다. 사랑, 용서, 그리고 진실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족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고 아픔을 마주하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저는 지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 인생이 비극소설과 같다고 말합니다. 고통, 상실, 대신의 장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 이름만 들어도 혐오할 수 없는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동정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게는 이 삶이 끝없는 비극의 연속은 아닙니다. 모든 상처, 모든 고통, 그리고 모든 좌절이 현재의 나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복잡한 여정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다. 나는 어둠에 잠겼고 그곳에서 외로움이 나를 짙은 안개처럼 감쌌고 내가 앞길을 보는 것을 막았다. 가졌던 꿈도 사라지고 가졌던 희망도 고갈된 것 같다. 어떤 날은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도전이다. 그러나 나는 최악의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에서 강함과 용기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고통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점차 고통이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나의 성장 여정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의 상처는 나약함의 흔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계속 나아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가 하는 모든 걸음은 느리든 지치든 비극이 제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대신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쓸 때 사용합니다. 이야기, 고통뿐만 아니라 희망, 부활,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도 이야기 말이죠. 저는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또는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내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평화롭지도 않지만 진실하다. 그리고 제게 있어 이것이 삶의 모든 것, 즉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여서 자신과 세상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비극 소설의 한 인물이 아니다. 저는 제 인생 이야기의 저자이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이 글을 계속 쓸 것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와 미완의 꿈이 뒤섞인 곳이죠. 그곳에서 간단한 식사부터 이름 부를 수 없는 슬픔까지 모든 것을 나누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동반자가 있어도 나는 여전히 마음의 빈 공간,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느낀다. 저는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깥의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18세 때 타가소를 떠나 작은 여행다방과 꿈만 가득하지만 두려움이 적지 않은 가슴을 안고 세상에 나왔다. 나의 첫 직장은 우아한 외모와 도도한 기질로 유명한 부유한 여성 윤아란 부인의 하녀였다. 클래식하면서도 묘할 정도로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서울 한복판의 고풍스러운 한옥에 살고 있다. 그 집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부터 나는 차이를 느꼈다. 바람종이 미닫이 문,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탁자 세트, 열매 맺는 오랜 감나무 군답지에 이르기까지 작은 구석마다 과거의 아름다움이 물씬 풍긴다. 하지만 그 집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묘한 느낌을 준다. 아침 햇살은 문간에 비쳐 모든 것을 반짝거리게 하지만 밤에는 어둠이 벽으로 하여금 비밀을 속삭이게 하는 것 같다. 화란 할머니도 상냥한 미소로 등장하지만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쌓여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수줍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삶이 궁금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녀가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기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청소, 요리, 정원 가꾸기와 같은 간단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래 있을수록 저는 이 집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코 열리지 않는 문, 항상 잠겨있는 방들, 그리고 비밀리에 방문했다가 조용히 떠나는 방문객들이 있다. 화란 할머니는 과거에 대해 별 얘기를 하지 않지만 가끔 짧은 이야기를 통해 씁쓸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지수하는 사람을 언급하는 것을 듣는다.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모두 갖춘 이 한옥은 내가 일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것은 주변 세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일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한 집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주인만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온 고아 소녀인 저는 제가 그 비밀에 휘말릴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일했던 초기부터 저는 뭔가 특이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을 부르기 어렵지만 감각적인 느낌이죠. 윤아란 여사는 제가 만나본 어느 누구와도 달라요. 그녀의 우아한 외모와 우아한 자태는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그 깊은 눈 뒤에는 내가 만질 수 없는 세상이 있다. 아마도 그것은 큰 집의 지나친 고요함이나 그녀를 둘러싼 가족과 친구들의 완전한 부재, 그리고 나 자신의 발자국 소리조차도 때때로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차갑게 울려 퍼질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 지엄아. 그리고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까봐 두려운 듯 재빨리 다른 주제로 말을 돌렸습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그녀가 이 한옥에서 수년 동안 혼자 살았고 남편, 자녀, 친척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비로운 손님들이 들어 거실에서 할머니와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거운 침묵만 남기고 재빨리 자리를 떴으니 더욱 궁금했다. 하지만 그 거리 사이에서 그녀는 제가 알지 못했던 관심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주인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 내가 항상 갈망하던 엄마와도 같다. 할머니는 제가 저녁을 먹었는지, 피곤함을 느끼는지,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지 등 사소하지만 진실한 것들을 물으셨다. 한가한 오후, 그녀는 종종 저를 불러서 햇빛 아래 화려하게 꽃이 피는 고대 동대꽃 덤불이 있는 집 뒤의 작은 정원에 앉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새는 종종 현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심었던 꽃들, 또는 그녀가 경험했던 가장 아름다운 봄날들. 때때로 할머니는 제게 어떻게 차를 끓이고 어떻게 나무를 잘 다듬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인생의 모든 것에는 작은 것까지도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족했던 따뜻함, 진정한 어머니처럼 느끼게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멀어지실 때도 있었다. 그녀는 집의 큰 창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눈은 무한한 공간을 내다보고 있었고 손은 멀리 떠내려간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스카프의 주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런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 주변의 분위기는 너무 차가워져서 나는 그녀의 인생에서 단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느꼈다. 저는 그녀가 정말로 저를 보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저를 이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수록 그녀의 모순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녀는 상냥하고 배려심 있고 차갑고 멀리 떨어져 있다. 할머니는 제가 풀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한옥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 왜 혼자 사세요? 누가 그 이상한 손님들이죠? 그러나 나는 결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사이의 약한 연결고리가 깨질까 봐 두려운 걸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그녀의 삶에 있는 것이 아마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저의 성장 여정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녀의 미지의 이야기들, 가깝고 먼 순간들, 모두 나 자신과 내 삶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각들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집과 그 신비로운 여인의 마음속에는 제가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열리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닫힌 문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어느 날 옥상을 청소하던 중 먼지가 덮인 담요 아래 구석에 잘 보관된 낡아 빠진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상자는 작지만 무겁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고 곧 기억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좁은 공간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바래고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접힌 가장자리는 낡았다. 그것들은 타이트한 글씨체로 쓰여지고 때로는 급박하고 많은 글자들이 지워진다. 일부 편지는 사연이긴 하지만 냉정한 협박이 담긴 편지가 있어 읽다 보면 섬뜩해진다. 특히 편지마다 화란 할머니에게 들은 적이 없는 이름으로 서명했다. 지수.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이 사진 한 장이 상자의 맨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상자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말이죠. 사진 속 화란 할머니는 젊었을 때 푸른 파도와 독특한 풍경을 통해 부산을 금방 알아본 해변의 젊은 남자 옆에 서 있다. 사진 속 그녀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여자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 그녀의 미소는 환했고 그녀의 눈은 빛났고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없는 행복과 자유를 발산했습니다. 그녀 옆에 있는 남자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고 얼굴은 온화했지만 뭔가 사려 깊었다. 사진을 보면 볼수록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느낀다. 협박, 사진 속 밝은 미소, 신비롭게 등장한 지수라는 이름의 편지들은 모두 줄을 서 있는 듯 했지만 저를 완전히 연결시킬 수 없는 여지를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빨간 잉크로 쓰여진 내 눈길을 사로잡은 특별한 편지. 그 편지가 누구를 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화란 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위협과 어둠이 깃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그 남자가 누구일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지수 씨인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화란 할머니가 고독하게 지내도록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잃었나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떠났나요?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이 옥탑방은 고물 보관소일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한 여성의 과거 보관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상자를 닫고 제자리에 놓았지만 제 마음은 방금 발견한 것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화란 할머니를 볼 때마다 넓은 한옥에 사는 수수께끼의 여인만 보지 않게 됐다. 저는 그녀가 묻으려 했던 깊은 고통과 기억들을 가진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에게 친밀함과 거리감을 준 이 여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옥상에서 뭘 찾았는지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한옥의 무서운 침묵에 나는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아니면 아마도 항상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막 일을 끝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거기에 서서 차가운 모습과 날카로운 눈빛이 내 마음을 꿰뚫을 것 같았다. 내가 알면 안 될 비밀들이 있어. 지영아, 라고 그녀는 작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일을 잘 하세요. 궁금함에 방황하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예전만큼 온화하지 않다. 대신 그녀는 제 모든 활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출 허가를 요청할 때마다 그녀는 항상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언제 돌아오는지 묻습니다. 내가 전화로 나눈 대화는 할머니의 눈에 띄었고 할머니는 너 방금 누구와 통화했니?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한 적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운이 좋다고 여겼던 그 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의 모든 걸음걸이가 감시당하는 느낌이고 나의 모든 생각이 고려된다. 내 마음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어느 날 거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방 구석에 교묘하게 부착된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나의 몸짓,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시당했다. 배신감이 나를 잠식했다. 저는 그녀와 대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이 직업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제가 내려놓은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따라오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당신이 나를 믿는 줄 알았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움찔하지 않고 나를 보았다. 대신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을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나는 단지 너를 보호하고 싶어 라는 한마디만 했다. 널 지켜줘?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너의 사생활을 침해해서 너를 보호해. 할머니,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일어서서 방을 나와 일련의 질문과 마음속에 커져가는 불안감을 내게 남겼다. 그 이후로 나는 이 집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더 이상 알지 못했다. 그녀가 나에게 준 따뜻함은 이제 훨씬 더 크고 어두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커튼일 뿐인 것 같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정말로 나를 보호하고 싶나요? 아니면 자신을 보호하고 싶나요? 이 집과 할머니의 비밀은 제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던 게임에 들어갈까요? 할머니와 저 사이의 삶은 매일 더 긴장됩니다. 특히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될 때 더욱 더 긴장됩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과로하거나 일반적인 병을 앓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몇 번인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저는 그녀가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숨겼고 강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나는 진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마른 기침을 오래 계속하고 마른 손을 떨고 슬픔에 젖어있는 눈빛은 나에게 뭔가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제가 청소를 마치고 떠날 준비를 하자 할머니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거실의 은은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얼굴의 음울함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녀는 거기에 앉아 식은 찻잔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매우 어려운 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너는 나의 가정부가 아니야, 지영아, 라고 그녀는 나약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의 생모다. 나는 침묵하는 것 같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방금 들은 것을 믿지 않았다. 할머니, 뭐라고요? 나는 말을 더듬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치 용기를 찾아 계속하려는 것처럼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어, 지영아. 넌 내 딸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몇 년 전, 우리가 젊었을 때
나는 우리 가족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남자와 잘못된 사람을 했다. 가족의 명성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녀가 한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나는 거기에 앉아 말문이 막혔고 단지 내 주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고아원에서 보낸 세월들, 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열망들이 제가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고 처음으로 내가 아는 한 차가워 보이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그녀는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나는 수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것이 너를 다치게 하지 않고 너와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지영아. 나는 과거와 두려움이 나를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고개를 저을 수 있을 뿐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고통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깊은 상실감 때문인지 모르겠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저를 버린 그녀를 비난하고 싶었지만 그녀도 제가 알지 못했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침묵했다. 할머니는 후회에 떨며 앉아 계셨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적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비밀, 거짓말, 모든 것이 줄지어 그녀의 지난 시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 삶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할머니와 저 사이의 이야기는 단지 주인과 가정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픈 과거의 파편을 치유하려고 애쓰는 어머니와 아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영어머니로 여겼던 그 여인은 제게 직업, 지붕, 때로는 애매한 따뜻함을 주었던 저의 친엄마였습니다. 이 사실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마치 내 마음에 대한 일격과도 같았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감정이 복받쳤고 일부는 분노 때문이었고 일부는 고통 때문이었으며 어떤 이상한 부분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안도감이었다. 나는 화가 나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느꼈다.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울었을 때부터 어떻게 저를 버리고 고아원에서 혼자 자랄 수 있었을까요? 저는 평생 답이 없는 질문으로 살아왔습니다. 왜 엄마가 나를 붙잡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가? 이제 답이 나오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위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 대신 자신의 명성과 가족, 안식을 선택했다. 할머니는 내가 겪어야 할 가치가 없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견디게 해주셨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내가 알던 강하고 힘있는 여자일 뿐만이 아니었다. 내 앞에서 그녀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깊은 후회를 가진 깨진 인간이다. 할머니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묻으려 했던 고통을 겪으셨지만 이제 저를 마주했을 때 그것은 터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회개일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 저는 그녀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간이었고 어머니였고 그녀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세월 동안 나는 항상 가족이 있는지 궁금했다. 저는 항상 이 세상에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그녀는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고 여전히 내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녀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우리 둘 사이의 연결고리는 비록 희박하긴 하지만 제가 평생토록 찾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고민하게 하는 질문이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내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 내가 외로운 세월, 침묵 속에서 울었던 긴담, 내 마음의 일부가 된 공허함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 삶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더 나아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벌주는 걸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벌주는 걸까요? 만약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는 계속 고통과 원망 속에서 살 것이다. 나는 영원히 버려진 어린 소녀가 될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평화를 찾을 수 없다. 그녀를 위한 것이 나 과거의 사슬에서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할머니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피곤하고 수천 개의 비언어적인 고통이 담긴 그녀의 눈을 보면 저는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너무 늦었지만 서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처 입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여기 있고 서로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허란 할머니 생애 마지막 날들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나날이 쇠약해졌고 숨기려 해도 얼굴에 드러나는 피로를 숨길 수 없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모든 식사, 모든 잠을 돌보고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끈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녀가 엄마와 딸 사이에 마지막 잔해를 치유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연약한 햇빛이 한옥의 창문으로 비칠 때 그녀는 나를 침대 곁으로 불렀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고 여위지만 따뜻한 손, 나를 보는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할머니는 내가 잘 잠긴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 방에 있는 작은 캐비닛을 가리켰다. 지영이 라고 그녀는 나약하지만 진지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수년 동안 간직해온 전부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그것을 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떠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내면의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 그때는 이해할게. 나는 혐오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찬 가슴을 움켜쥐었다. 나는 감히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그녀가 나에게 맡기고 싶어하는 그녀의 삶에 남은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떠나자 집은 무섭게 조용해졌다. 저는 상자 앞에 앉아 자물쇠를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과 진실들로 가득 찬 다른 세계로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사진, 오래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 편지들을 열어보니 김태진, 아버지의 필체를 금세 알아보았다. 편지 속 글은 사랑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화란 부인에 대한 그의 사랑, 그녀의 가족이 두 사람에게 가한 스트레스, 그리고 헤어져야 할 고통에 대해 썼다. 사진 속 화란 할머니와 아버지는 나란히 서서 행복하고 활기차 보였다.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밝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그녀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다른 삶을 살았었다는 것을요. 상자 맨 밑에는 할머니의 유언장은 생각지도 못한 서류가 있었다. 그 중에 그녀는 한옥과 저축한 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나에게 양도했다. 나는 그 글을 읽었을 때 거의 침묵을 지켰다. 평생 동안 나는 내 것이 될 것이라고 감히 꿈도 꾸지 못했다. 이렇게 나에게 재산을 주고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죄책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은 단지 재산이 아니라 그녀가 남긴 사랑, 후회, 비밀의 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편지인 이 원장 외에도 그녀의 필체는 그녀가 남긴 메모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전히 우아하다. 지영미, 나는 당신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내 잘못이다. 우리가 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남겨둔 것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항상 가질 자격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넌 내가 평생 원했던 전부야, 지영아. 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 용서해줘. 가능하다면? 눈물이 흘러내려서 마지막 글귀가 번졌다. 내 평생을 애정결핍과 사랑받기를 갈망하며 살았고 이제 뒤늦게나마 그녀가 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상자를 손에 들고 저는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재산뿐만 아니라 그녀와 저는 둘 다 가지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상자에 든 서류를 계속 넘기자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비밀, 평생토록 화란 부인을 따라다녔던 어두운 진실을 알게 됐다. 편지와 서류 사이에는 별도의 편지가 있었는데 잘 접혀져 상자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 편지는 마치 그녀가 그것을 완성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다. 열었을 때 나는 심장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을 한 줄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가족의 압박 때문에 나를 버린 것만은 아니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또한 제 아버지인 김태진 씨의 아내를 싸움에서 살해한 게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통제불능의 순간이라고 썼다. 태진 씨의 아내는 자신과 할아버지의 관계를 발견해 대질 한 차례에 걸쳐 삼원을 통제불능으로 처리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여성의 죽음은 사고였지만 그것이 그녀가 평생 지니고 있던 죄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 순간부터 라고 그녀는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다. 우리는 매일 집착과 가책 속에서 살아간다. 우리는 우리 자신, 가족, 심지어 자녀와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없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속죄하고 싶기 때문에 당신을 내 곁에 가두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모든 것이 내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 모성애의 온기를 느끼게 해준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 이 여성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진실은 제가 그녀에게 방금 지어낸 모든 감정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습니다. 그녀는 내가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 말로 편지를 끝맺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옳든 그르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안해, 지영아. 엄마는 내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내가 계속 살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엄마가 바랄 수 있는 거야. 나는 마지막 글을 읽으면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분노, 고통, 실망, 동정심에 불타는 감정의 폭풍이 내 안에 몰아쳤다. 나는 이 끔찍한 진실을 숨긴 그녀에게 화가 났고 그녀가 저지른 실수의 짐을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또한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가 왜 나에게 그렇게 복잡한 사랑을 주는지 가깝고도 균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평생을 자신의 어둠 속에서 살았고 속죄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에만 평화를 찾았습니다. 앞탁자 위에 놓인 비밀상자 한옥에 묵묵히 앉아있자니 마음속엔 대답 없는 질문들이 가득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 자신도 죄와 가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 화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복잡한 사랑의 증명이자 평생 숨겨온 비밀의 장소인 한옥을 물려받았다. 많은 고통과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을 우울한 곳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할머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곳에 작은 찻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옥은 차를 즐기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공간을 느끼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 점점 더 활기를 띈다. 저는 작은 정원에 꽃을 더 심었습니다. 화란 부인을 기리기 위한 방법으로 화란 부인의 배치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비록 때때로 집의 고요함은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지만 나는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점점 찾았다. 어느 날 손님을 위해 차를 끓이느라 바쁠 때 나이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간단한 정장을 입고 피곤해 보이지만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멈춰선 그는 집 구석구석을 눈빛이 마치 자신의 젊음을 담은 듯 훑었다. 마치 그의 모든 걸음걸이가 과거로 돌아가는 여정인 것처럼 그 눈빛의 감동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차를 꺼내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시선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을 꺼냈고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떨렸다. 지영이 맞죠? 나는 놀라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느꼈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계속 말했다. 나는 너의 아버지 김태진이다. 그 말은 벼락 같은 것이 내 귀에 박혔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앞에 계신 분은 제가 보지 못했던 아버지, 지금 여기 화란 할머니가 남겨주신 집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목소리가 낮고 슬픔을 담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수년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나는 너를 내 곁에 두고 싶었다. 근데 화란이가 허락을 안 해주셨어. 그녀는 나를 막았고 나를 그녀 곁에 가두었다.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지만 나는 그 고집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세월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화란 부인이 자신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태진 씨,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잃는다는 느낌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기적일 정도로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화란 할머니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상상이 간다. 그녀는 사랑뿐만 아니라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나를 붙잡았다. 내가 틀렸어 라고 그가 말을 계속했고 눈빛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 것은 잘못이다. 아이와 함께 있기 위해 싸우지 않아서 틀렸다. 하지만 지금은 고치고 싶어요, 지영아. 당장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가 한 말은 마치 물줄기처럼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을 휩쓸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만남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컸다. 하지만 이 여정이 제가 마주하게 된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저를 찾아왔던 그 남자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죠.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고통이 있지만 나는 이 기회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태진 씨도 화란 씨처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어떻게든 저는 제가 찾던 평화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태진 씨와 마주 앉아 보니 주변 세상이 아련하고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가 한 말은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만 내 마음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제 친아버지가 제 인생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치유하려고 애쓰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말이죠. 이제 화란 할머니가 사라지자 태진 씨가 다시 들어와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도 모르는 새 잠을 들고 왔다. 그럼 어머니로부터, 편지로부터 들은 모든 것이 사실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하려고 애쓰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너희 어머니와 나는 서로 사랑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반대한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었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까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 마지막 말이 더 무거웠던 것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화란 할머니가 남긴 비밀을 상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창가에 홀로 앉아 아무도 닿지 않는 곳을 바라보는 듯한 먼 눈빛을 기억한다. 나는 그녀가 평생 동안 가지고 다녔던 고통을 더 잘 이해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제가 결코 알지 못했던 가족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탓하니? 나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쑥 물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영아.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녀가 당신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 아이를 가질 용기가 없고 아이를 보호할 용기가 없었던 것을 후회한다. 그녀는 아이를 한 번 잃었지만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길을 잃은 채 살아왔지. 그의 말은 나를 뭉클하게 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안의 혼돈감은 더욱 커졌다.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서 그가 단지 실수를 한 남자다 아니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아버지는 제 아버지입니다. 저를 절망적으로 찾으시는 아버지는 평생 동안 후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나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싶나요?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그는 한숨을 쉬고 슬프지만 확고한 눈빛을 했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나를 즉시 받아들이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내가 정말로 당신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상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를 보고 그의 한마디에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저는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너무 많은 공간을 메워야 합니다. 결정을 서두를 수는 없지만 당신 앞에서 문을 닫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내가 목쉰 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가 정말 내 아버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 그리고 어머니를 용서할 방법을 찾으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이해합니다. 기다릴게, 지영아.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만남은 이상하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으로 끝났다. 할아버지가 떠나셨을 때 저는 한옥에 다시 앉아 마음을 모아 간직했던 작은 벽과 정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막 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 대신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든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과거가 남긴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란 할머니가 남긴 상처는 지울 수가 없다. 고아원에서 외롭게 살던 시절이나 넓은 한옥에서 그림자처럼 느껴졌던 시절의 희미한 기억뿐만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녀가 평생 숨겨왔던 비밀, 상실, 갈등으로 가득 찬 과거였습니다. 그 상처들이 내 가슴 깊이 새겨졌고 때로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때로는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숨는 것은 결코 치유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그 상처에 직면했고 그 상처로부터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는 긴 여정이다. 바로 오지도 않고 쉽게 오지도 않는다. 저는 한옥에 혼자 앉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왜 저를 버리기로 선택하셨는지, 왜 제가 모르는 비밀들을 가지고 사셨는지 궁금해하셨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정들, 그녀가 저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방식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녀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사회와 환경이 그녀에게 가한 압박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편지들, 할머니와 아버지의 사진들, 그리고 김태진 부인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고백들이 그녀를 다른 빛으로 바라보게 했다. 그녀는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고 내가 생각했던 강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두려움, 숙제와 이기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긴 엄마 갈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녀 나름대로요. 비록 그것이 때때로 우리 둘을 아프게 했지만요. 저는 그녀의 마지막 날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을 때 흐릿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눈동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옳든 그르든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할머니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고 제가 사모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한 말들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나를 버린 어머니로만 보지 않고 때로는 그녀 자신의 이기심에서 우러나오지만 보상하려고 노력한 어머니로 본다. 용서는 만만한 것이 아니라 해탈이다. 분노와 상처를 언제까지나 간직한다면 과거의 그늘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저는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도 없고 다르게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지만 과거를 보고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기리는 방법으로 한옥을 간직했다. 저는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구석마다 할머니의 흔적이 있는 작은 불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오래된 나무의자 세트와 정원에서 키우던 화분, 그리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 만들려고 애썼던 평화까지도요. 저는 아주 작은 세부사항으로 그녀를 보았고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점차 위안을 찾았습니다. 찻집에 오는 손님들은 종종 나에게 집에 대해, 격에 걸린 그림과 기념품에 대해 묻는다. 저는 이 집이 담고 있는 비밀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강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여자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희생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의 인생이 실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머니를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아픈 기억이 아니라 제 인생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실수와 그녀가 남긴 상처는 모두 제가 지금의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조각들입니다. 그녀를 용서하는 것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과거를 버리고 연민과 평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 방법이다. 화란 부인은 결국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는 방식은 오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저는 뒤늦게나마 할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제게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